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예, 뭐 책에도 써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1차 과목들 진행을 하셨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은 이제 1월부터 시작이신데 이제 공법에 대해서 뭐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뭐 그런데 뭐 시험의 고득점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이제 큰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법을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공포의 공법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생을 하십니다. 아주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공법의 초점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건 가나다라 글자로 한글로 써져 있지만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냥 소련말이에요. 무슨 뭐 일본말, 중국말은 가끔 들어봤잖아요. 러시아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뭐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분들 아시는 분 안 계시면 자주 못 들어봤죠. 소련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왔잖아요.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오셨던, 버스로 오셨던, 또 뭐 이제 전철이 있는 동네는 전철로 오셨던.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쉽게 다 알 수가 있는데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기반 시설, 공공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얘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공법을 하는 것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건강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건강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뭔가 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한 가지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골고루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어느 정도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많이 아파지면 어떻게 돼요?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의사끼리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아픈가, 또 아니면 뭐 수술을 하고 그럴 때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뭐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들 우리들도 이제 몇 가지는 아십니다. 뭐 마늘 주사, 배국 주사에 프로포폴이 어떻고 그런 얘기까지 다 아시게 됐는데, 그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 거기에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수술 현장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집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가끔 이렇게 TV 드라마에서도 보시다시피 집게가 뭐 20가지도 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 수술하시는 집도하시는 분이 무슨 집게 얘기를 했으면 바로 그 집게가 와야지, 거기서 옆에 계시는 분이 보조해 주는 뭐 간호사나 이제 다른 분들이 무슨 집게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게 그러면 되지만 이제 그 수술하는 현장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되죠. 다리에 있는 어느 뼈로 얘기하지만 발에 있는 뼈요. 발에 뼈가 88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발목 아래로만 88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뼈의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바로바로 짚어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좀 더 깊이 가는 영역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보고 이제 집 계약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그러고 갈 때는 이제 그러면 됐지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수준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만 된다고요. 그 고생은 하셔야 돼요. 그 고생을 하지 않고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의대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가방에 뼈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뼈를 갖고 다니면서 뼈에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고 뼈 이름 다 외우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듯이 그런 것을 알아야만 그 영역으로 갈 수 있고, 저희들도 이 외국어를 알아야만 그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 다니고 사람 다니면 됐지 뭐가 그렇게 복잡혀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얘기는 가끔 들어봤지만 그런 용어들은 우리한테는 더 세부적인 용어들은 아주 낯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돼요. 그냥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생소한 용어들이 쫙 펼쳐집니다. 한숨 나오십니다. 네, 그런데요,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영어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정도 외국어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5,000명 넘게 계속 다 합격하는 거고요. 1년에 20만 명 가까이 계속 다 시험 보고 있고, 길가에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 그 정도의 외국어는 다 충분히 하신 거예요. 뭐 그 키릴 문자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한글로 써져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요? 귀로요? 혀로 공부하셔야죠. 외국어 공부는 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건 끝끝내 내 단어로 안 들어와요. 계속 볼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눈에서 퉁퉁 튕겨나가게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쿨 SCHOOL 스쿨 SCHOOL 보이 걸 뭐 아무튼 뭐 무슨 다음에 뭐가 하이스쿨 단어들을 외우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그럴 때 눈으로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초등학교 5학년생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딱 책상에 앉으세요. 딱 뒤로 버티고 앉아갖고 책장 넘기면서요. 그래요. 그렇지. 좋은 얘기야.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영어 공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혀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 낸 걸 자기 귀로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걸 엄청나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귀에 인이 박혀서도 이제 그 내용들은 아시게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혀로 소리를 내고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단어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혀로 몇 번 소리를 내고 그 단어에만 익숙해지면 이게 뭔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다 걸려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발 더 나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법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6개 법인데요. 그 6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은 A4 용지로 한 2,500쪽 정도가 됩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시험에 나오는 걸로만 이제 저희 책이 한 600쪽 가까이 돼 있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뭐 역시 뭐 그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 이제 목표 점수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잡으시면 되고 또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뭐 그 틀은 이제 목차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차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중요한 내용들 또 반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되니까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복습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예습을 하셔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소련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련말 읽고 와서 이거 수업을 하면 좋겠는데 소련말을 읽는 동안이 고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은 좀 수준이 되시면 그때 하도록 하시고 다른 과목은 다르겠습니다만 민법은 소련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우선은 복습을 주로 하시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자주 내내시면 그 공법 공부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아무튼 뭐 전체 이제 그 100점 중에 평균 60점, 뭐 공법 65점 크게 걱정 안 돼요. 65점 맞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 점이 어려운 거죠. 이 점 때문에 뭐 공포스럽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혀로 소리 내시면 되고 수업 중간에 또 아니면 그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복습하실 때는 소리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는 입 속으로라도 웅얼웅얼 계속 혀를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면 되고 65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요. 이제 책을 같이 보시죠. 책 제일 앞에 2차 공법이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가 있고 머릿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례,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써진 곳이 있죠. 뭐 파트 1 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내용 쓰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중에 1번 뭐 여러분은 따로 쓰실 필요 없고 거기다 동그라미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기니까 그걸 줄여서 지금 이쪽 차례 있는 쪽이요. 국토계획법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더 줄여서 뭐 국토법, 국계법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관청에서 약칭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6개 법 이름은 아셔야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외워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앞에다가 12문제 쓰시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2문제가 이 국토계획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으로 따지면 30점 분량이죠. 그러니까 40문제가 나오고 있고 40문제로 100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문제가 50점이죠. 그래서 2문제가 5점이고 한 문제가 2.5점이 돼서 처음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몇 문제 맞추면 몇 점이냐 귀찮으니까 그냥 2문제가 5점 아니면은 4문제가 10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요. 국토계획법이 이제 12문제 30% 비중이긴 하지만은 공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어 가지고 수업은 50% 가까이 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말 뒤에 콘텐츠라고 해서 1, 2, 3장 이렇게 목차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에 도시개발법인데 어차피 개발하는 거니까 농촌으로 개발하자, 산림으로 개발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콘크리트가 들어오는 거니까 줄여서 얘는 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더 줄여서 도정법 하기도 합니다만, 도정법 무슨 도정공장 벼 나락 빠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옆에다가 재건축 등 쓰시면 우리가 아시기가 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싹 밀고 새로 올리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역시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이쪽 뒤편은 이름들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건축법, 건물에 대한 법이 있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7문제.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택법, 집이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역시 7문제. 6번 그러니까 농지법, 그러니까 논과 밭 그쪽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2문제 해서 전체 4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매번 이제 그 진도는 그러니까 말씀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거의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다음에 넷째 주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다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넷째 주에 국토계획법 뒷부분과 농지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여덟째 주 해서, 그러니까 여기 비율로 따지면은 여기는 6문제고 12문제니까 그러니까 2배의 차이긴 한데 여기는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뒷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매월 그러니까 2달 한 순환마다 진도표를 이제 붙여놓거나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월까지 변함없이 그러니까 1, 2, 3, 4주, 그다음에 5, 6, 7, 8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가끔은 이제 그 9주가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주가 나오는 때는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 요정 놓고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책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이게 책에 이제 없는 내용도 조금을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뭐냐 간단히만 보고 가시죠.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게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법이죠. 법.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촛불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헌법을 다시 보자 이런 이제 공부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약속이고 모든 국민의 약속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만 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제 이론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그러니까 사법과 그러니까 공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법은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 사법,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공희 공자 뭐 표현이 그런데요. 사회 전체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A와 B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법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뭘 팔겠다, 그거 사고 싶다. 그러니까 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잘 끝나서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끝날 수가 있는데 가끔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A는 B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B는 또 역시 A, B 양자 간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냐, 의무와 권리가 따르게 되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사법,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걸 다 개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힘센 사람, 빽 있는 사람, 이 사람 자기 뜻대로 막 다 이렇게 가고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은 항상 약자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하는 게 이제 사법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법은 뭐 이 공희 공자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그냥 얘는 사회 전체의 약속을 위한 게 그러니까 공법이에요. 한 명, 두 명 등이 아니라 C, D, E, F, G 몇 명이요? 5천만 국민이요. 5천만 국민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니까 유엔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전체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저희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50분까지 공부하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출출하다고 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부시럭부시럭 브루스타 켜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위반하면 약속을 깨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요. 사법과 공법 복잡하지만요. 큰일 나. 법 어기면 큰일 나. 빵해가. 여기는 민법은 공부하셨지만 징역 간다는 얘기는 없죠. 민법을 어겨서 징역 가는 경우는 없어요. A가 뭔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B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징역 가는 거는 없죠. 공법은 사회 전체 약속이니까 징역을 가게 됩니다. 빵이라고 써서 그런데요. 징역은 이제 9가지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만 처벌을 따라 하게 된다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요. 그러니까 도로 교통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추운 날, 그러니까 건너편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 뭐 누가 저기다 뭐 빨간 불을 켜놓고 뭐 녹색 불을 켜놓고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바닥에다 누가 선을 그어놨든 말았든 나는 그냥 그대로 휙 돌아서 친구 태우고 가면 되나요? 안 되죠. 중앙 실선은 건너가면 차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 편하다고 A, B 또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 서 있는 경찰이 아는 친척이라고 저 우리끼리 합의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사회 전체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사야 되는데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환경에 대해서 지켜야 되죠. 공장에서 폐수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데 돈 드니까 그냥 모아놨다가 비 오는 날 확 방류해버리면 아래 천에 큰 난리가 생기고 고기들 다 죽고 금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고생했으면요. 그러면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가야죠. 어기면 그다음에 애들 때 됐으면 학교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 홈스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내고 내 아이는 내가 집에서 아이랑 같이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학교에 이르저런 뭐 왕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는 8살 되면 학교에 보내야 되지만 내 아이는 내가 집에서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의무교육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벌금 내고 홈스쿨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기면 큰일 나. 빵해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공법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들. 이건 개인 간의 약속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공법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정하는 건데요. 땅을 사고 팔려고 합니다. 어느 땅이요? 그러니까 101번 땅이 있는데 A가 땅 소유자고 그 땅을 B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그거는 무슨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법, 민법에서 둘이 사고 팔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땅을 샀으면은 그러니까 A 땅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땅 주인이 그러니까 B가 됐습니다. A에서 B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군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땅을 샀으니까 재산이 생겼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A는 그러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넘기면서 이익이 생겼죠.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둘이 알아서 친구끼리 사고 팔았거나 길 가다가 탁 우연히 만나갖고 야, 뭐 그 사고 팔자 했으면 뭐 중개업자가 끼어들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둘이 사고 팔았으면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법의 정의들을 해야 되죠. 안 하면 망해 가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땅 샀습니다. 자기 땅 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2차 과목에 있는 공시법,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중개법 다 처벌 조항들이 있어요. 처벌 조항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법들도 다 크게는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면 공법 영역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시는 건 요 갈래 안에서 공법의 갈래 안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넓게는 그냥 여기까지도 다 부동산 공법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B가 이제 첫 땅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산자락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인데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탈진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땅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포크레인 아저씨 불러갖고 여기 그래서 깎아놨어요. 근데 아무 조치 안 취해놨습니다. 큰 비 내려갖고 이거 무너지면 여기 B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요 아래 C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벌써 한 3년 4년 됐나요? 서울의 우면산 거기 산 깎아놓은 거 터져가지고 무슨 산이 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산이 터졌잖아요. 산이 터져서 아파트 단지를 막 다 쭉 하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 마음대로 손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옆집에 피해를 줄지 안 줄지 5천만까지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 옆 땅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지 안 줄지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무튼 그러면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기 땅이니까 건물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었다가 엉망으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B만 다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잖아요. 한 며칠 됐나요? 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러저러한 뭐 다음 네이버 그런 사진 처음에 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중국의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딱 엎어졌는데 그 끊어진 자리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을 넣는데 그 자리에다 대나무를 넣어놨어요. 아무튼 올라서서 팔기만 하면 되죠. 아무튼 중국은 저기부터 여기까지 한도 끝도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상해 부동공항에서 상해 도심까지 가는 그 철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처음 중국에 나진 고속철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다 뭐 짝퉁 날림 안 좋은 거 엉망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KTX는 프랑스 떼제베를 기본으로 가져왔고 이제 그 중국 그 철도는 독일의 영어로 읽으면 ICE가 되고 독일 말이니까 이체 그 독일의 고속철도가 있거든요. 그걸 했는데 그걸 독일 애들이 도저히 중국 애들을 못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수준을 못 믿겠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철도를 깔아줄게.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돈만 주고 기술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와서 감독은 하되 우리가 철도를 깔게.
독일에서는 니네들 못 믿겠다. 중국에서는 니네들이 감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주 세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정해진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차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km에 저쪽 끝에서 조금 어긋나는 건 봐주지만 요거를 더 벗어나면 그건 불량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된다. 약속할 수 있냐? 약속하겠다. 1km 저 끝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얼마를 줬냐면 3mm를 줬어요. 1km에 3mm 그 정도의 오차까지만 봐준다. 독일 애들이 봤을 때는 요건 못 지킨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공사 끝냈습니다. 오차가 1mm였어요. 돈 들여서 하면은 쟤네들도 또 신경 쓰고 하면 고급 품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김치요. 1kg 이게 요만한 조그만 봉다리요. 1kg에 얼마요? 500원짜리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 애들이 나쁜 얘기가 이상하게 갑니다만 한국 분들이 와서 주문을 그렇게 한대요. 500원짜리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500원짜리 만들어주고 1000원짜리 김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 김치 만들어주고 호텔에서 파는 것들은 이제 더 웃돈도 붙이겠습니다만 1kg에 뭐 10만원짜리 김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고급 기술도 있고 지금 뭐 자동차나 뭐가 그런 뭐 비행기나 이런 것까지 가고 있잖아요. 아주 이제 날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날림으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에다가 대나무를 꽂아놓고 콘크리트를 부었으니 그게 살아남을 리가 없죠. 아무튼 정해진 게 있죠. 뭐 몇 년 전에도 한 뭐 2, 3년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이죠. 2, 3년 전에 인천에 온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를 했는데 어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둥에 이만한 기둥에 이제 저 끝에 이제 우리 기둥 보이죠. 철근이 1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도면이나 어떻게 시공하는 거 자료가 흘러나왔는데 8개밖에 안 넣고 공사를 끝낸 곳이 있었어요. 뭐 아주 큰 건설 회사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건물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건물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고 또 탄탄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다가 나이트클럽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주거지 한가운데다가 연탄 공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이용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부동산에 대한 중개고 뭐 상속세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고 부동산 공시에 대한 거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부동산 공법은 땅과 건축물을 주된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지간한 일선 공무원분들도 다 복지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세무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건 아셔야 되고요. 금융권에서는 이거 모르면 어디 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 이 땅에 대한 법이 300개, 건물에 대한 법이 400개, 100개, 그래서 400개의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부를 따로 하시는 법입니다. 여기는 이게 개발법은 그냥 딱 여기 세종 같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개발돼 있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해서 신도시 건설을 하는 그런 거고요. 뭐 도시정비법은 세종에서는 정비 사업을 하려면 한 15년, 2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뭐 서울의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강남도 아파트 오래된 곳들, 그러니까 이미 건물은 다 들어차 있는데 오래되고 주변의 효용에 비해서 썩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걷어내고 새로 지어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쪽들도 다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농지법도 그러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하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건축법은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중개 활동의 주된 게 그러니까 주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전월세 이런 게 이제 큰 비중이니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6개 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공법에서는 이제 뭐 더 또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요. A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대한민국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일 수도 있고 어느 동일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아이고 다 귀찮아요. 이런 것들이 뭐 가서 이렇게 도장을 받아야 될 게 많고 뭘 못한다고 하는 게 많고 귀찮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완전 엉망진창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공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뭐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지 이제 그런 취지,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그런 이제 취지를 이해해 가시는 게 초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취지, 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 뜻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소련말 혀에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내용들은 이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쓰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내용을 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반사회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도장 찍어주면 하고 옆집 아줌마가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공무원분들이 있죠. 공무원, 공적인 업무, 개인 이익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드리는 공무원분들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라는 곳이 관청입니다. 행정청인데요. 그 행정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두셔야 편합니다. 그릴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위하고 아래에다가 그 이 두 가지를 좀 그리고 가시면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직접 우리 시험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나으니까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은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 그런 얘기는 다 아시죠? 뭐 옛날에 뭐 몽테스키인가 몽키스펜 아저씨인가 뭐 이권 분립 얘기했고 로크도 얘기했고 뭐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요, 국민이요. 국민. 대한민국 헌법 2조. 이제 그 이제 우리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뭐 헌법 공부까지 지금 하고 있는 판이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5천만이 다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5천만 투표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권력을 빼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것을 입법부라고 하고 그 이름이 대한민국 국회인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매번 5천만 투표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300명이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지난번에 막 뭐 전화도 막 많이 하고 그러니까 18원씩 후원금도 보내고 먼저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국민이 지켜야 한 약속을 이제 집행하는 게 뭐 가장 더 쉽게는 그러니까 도로교통에서 노란 실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신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 1차로에서 그냥 주행 계속 그러니까 늦지 마. 칸이 계속 주행하지 마라. 터널 안에 실선 차선 변경하지 마라. 뭐 이런 약속들을 다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했으면 그걸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들고 나와서 그걸 다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 대장과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행정부라고 하고, 행정부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장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임명해서 가고 있는 거죠. 행정부가 있고요. 다음 이제 사법부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어느 누가요? A와 B 그러니까 민사상의 싸움이 생겼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법관들의 판결을 받는 거죠. 또 아니면 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면이잖아요. 꼭 어느 쪽을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기 국회에서 여기 뭐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행정부 대장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일 금방 방 빼시죠. 이게 이제 탄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했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둘이 싸우는 게 제대로인지 아닌지 탄핵을 이렇게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인용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법원과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셋 사이에 셋이 이제 가장 편한 거죠. 의자가 지금 이 테이블이 책상이 발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바닥이 평평하니까 그렇지만 발 4개짜리는 어디다 갖다 놓으면 삐뚤삐뚤 해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들판에 갖고 나가면요. 근데 아무리 들판에 갖고 나가도 3개짜리는 딱 고정이 되죠. 3개짜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옛날 솥들도 무슨 제사 때 쓰는 이만한 솥들도 우리 제사가 아니고요. 고대 뭐 무슨 행사 때 나오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큰 거 보면 발이 3개고 발 3개짜리 큰 솥을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셋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요. 우리가 지방 판사를 선거로 뽑고 있지는 않죠. 지방 검사를 선거로 뽑고 있지는 않잖아요.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렇지만, 근데 지방 약속을 정하는 입법부는 우리가 지방도 뽑고 있잖아요. 그게 뭐고요? 지방의회가 있죠. 지방의회에서 약속을 정하는 거고, 그걸 이제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래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무튼 장까지 다 써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와 장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가 있듯이 세종시도 역시 세종특별시장과 그다음에 세종시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판사는 지방에서는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제가 이 법원은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이쪽 국회에서 견제한다, 지방의회에서 견제한다,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 없게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계속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 정도 한번 썼으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도 얘기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세종시장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 안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이제 짚은 겁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관청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손댈 수 있다, 없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공무원 자기 마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걸 이제 판단해보고 그 신청한 내용이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를 내줍니다. 관청이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관청은 여기는 이제 그 아랫돈에다 좀 크게 쓰시고요. 먼저 다 쓰고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관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지금 하나죠. 물론 이제 서울의 광화문 쪽에 종합청사 아직도 일부 부서들 남아 있고 이쪽 세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하나로 부르면 중앙이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을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17명 장관이 중앙 국가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2만 개 넘는 법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2만 개 넘는 법에 따라서 국가사원으로 들어온 그것 검토하고 도장 찍으려면 하루 종일 도장 찍어도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우리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6개 광역시가 있고 그러니까 세종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도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뭐 쓰면은 서울 하나, 6개 광역시, 세종 하나, 그다음에 8개 도, 제주 하나 해서요. 하나하나 10에다가 7개에서 17개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복잡해 보여요. 아닙니다. 그냥 주소 쓰는 거예요. 주소입니다. 먼저 17개 뭐 그 외국에 있는 친지랑 얘기가 돼서 친지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연말 선물 보냈더니 친지가 뭐가 뭐 어디 뭐 캐나다 사는 누군가가 그 단풍 시럽 보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주소 뭐야?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경기도 수원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로 해서 보내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어느 하나의 특정 주소를 찍는 것들은 매번 택배나 그러니까 뭐 홈쇼핑 하거나 친구가 물어봤을 때 매번 하고 있는 그 주소를 지금 얘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 쓰고 가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미역, 기장은 어디에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죠. 그러니까 구와 군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연수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종은 구 따로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제주도 역시 시와 군은 없어요. 에?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그 밀감 올라왔는데 근데 거기는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로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뭐 여기까지를 좀 이 노란색을 좀 써두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죠. 뭐 지도를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으면요. 이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광역시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어찌고 저찌고 하면 광역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 훨씬 큽니다만,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해서요. 광역시가 6개가 있는 거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은 이제 그 자체로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이렇게 이제 2급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도가 8개가 있는 거죠. 여기 경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그냥 충청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 조선 때 들어와서 충청남 이제 일제 때 와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러니까 충청, 남북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역시 전라도였죠. 전라도였는데 전라남도, 북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역시 경상도요. 그러니까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고요. 여기 강원도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지기 전에는 그냥 큰 덩어리였는데 뭐 일제 때 이제 그 뭐 지네들 이제 조선에서 뽑아먹기 좋게 둘씩으로 나눈 거죠. 뭐 그 이름들 뭐 이렇게 그것도 아실 거예요. 경기도는 옛날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 뭐 서울 주변 자리다. 경기도. 옛날에 충청도요. 충청도는 옛날에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요? 충주와 청주요. 옛날에 전라도요. 전라도는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요? 전주와 나주요. 지금은 나주 그러면 뭐 김장때 나주 배, 겨울에 나주 배밖에 모릅니다만 옛날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경상도요. 옛날에는 어디와 어디요? 경주와 상주요. 상주 지금은 뭐예요? 상주? 꽃감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뭐 일제 때 뭐까 이 철도 놓으면서요. 뭐까 대전이 뭐예요? 그냥 밭이었잖아요.
그냥 큰 밭, 철도 여기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언덕에 철도 여기 들어선 거예요. 큰 밭이 뭐고요?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큰 언덕이 뭐고요? 대구인 거고요. 그러니까 글쎄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요. 강원도는 강주는 없네요. 강아지는 있어. 강릉과 원주요. 이제 뭐 이런 이제 큰 도시들을 따서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행정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요.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17명이 됩니다. 근데 이 17명을 여기는 그냥 장관, 국토부 장관 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부르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 사람들을 부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지네들이 숨 막힌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급에 있는 곳들을 시도, 노란색은 써두도록 하시죠. 가운데 점 도. 그래서 시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의 두 번째 급, 그러니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고요. 그 장들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군구는 이제 우리 뭐 주소 다 해서 아시는 거죠. 경기도 수원시 무슨 구 무슨 동, 뭐 아무튼 서울특별시 뭐 등등으로 가고 있죠. 구와 구, 군, 그다음에 시, 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세종은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행정 목적이 있으니까 이름이 붙여진 거고 갓 2급에 올라오게 된 거고,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되면 광역시이고, 그러니까 시는 인구 5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되면 시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미 100만 넘었고요. 성남도 100만, 뭐다음에 뭐가 고양 이런 데들 다 100만 넘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한 뭐 70만 시가 있는데 70만 수원시 너도 3만짜리 5만짜리 시장이랑 같이 놀아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장을 여기다 끼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장인데 그러니까 수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 이제 이 대도시가 아무튼 50만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외울 수 없어요. 외워지지 않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 50만만 지우고 보면은 이제 공법을 하다 보면은 국민 개개인들이 관청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선 실무에서는 편해요. 법으로는 그냥 세종에서는 모두 다 누구니까요? 세종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에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지사에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관청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관청은 하나도 몰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40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관청 누가 뭐 하게 해요? 거기에 정답 걸어진 거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관청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문장 하나하나마다 빠짐없이 누구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한 3바퀴 도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관청에 대해서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3바퀴를 돌아야 이게 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해집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공법에서 관청 갖고는 신경도 쓰지도 마시고, 하나도 몰라도 한 문제밖에 안 틀리니까 신경 쓰지도 마시고 가시는데, 읽으려면 계속 걸려요. 걸리는데 외울 수 없어요.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위에 자료라면 주소라고 뻔한 건데 옆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고 3번을 반복하시면 편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지번 1월부터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복습만 하시고, 그날 1, 2월은 복습만 하시고 2월 어느 정도 돼서 양들이 쌓이면 그 수업으로만 3번을 볼 수는 없잖아요. 수업이면 1, 2월, 3, 4월, 5, 6월,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무튼 시간을 내셔서 2월 정도에서 공법이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이제 촬영 분량이 쌓이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말씀은 드릴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써도 그냥 귀찮기만 하고 이렇게 외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은 책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기본 틀은 자주 나오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때 다시 또 쓰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요. 첫 시간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뭐 소련말이라고요. 자기 혀로 소리 내야 돼요. 자기 혀로 소리 나지 않으면 그건 끝끝내 남의 말입니다. 안 돼요. 두 번째는 양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쌓여가면은 바로바로 반복하시면 훨씬 공부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